선거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야, 아직도 나를 잠룡으로 분류를 해주시는구나. 이 정부가 긴장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엉뚱한 혁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국민들이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받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성공했던 정책을 왜 하지 않을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 해법이 있는데 이 해법을 용케 피해갑니다. 있다. 그것도 검증된 해법. 있다. 작은 판에서 운이 없는 사람이 큰 판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오세훈 후보가 있는데 무슨 스무고개입니까? 오세훈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표해주시고 특히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갑자기 긴장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시고 특히 언론에서도 관심 주시는 거 보면서 야, 아직도 나를 잠룡으로 분류를 해주시는구나. 네, 고맙습니다.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집사람이 아주 요즘에 저를 대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본인도 뭐 일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한테 신경을 별로 많이 안 써주는 편인데 옷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오늘 의상 괜찮아요? 저도 좀 어색합니다. 이게 저 하얀색 양복을 저도 잘 평소에 못 입는데 오늘 아침에는 양말 색깔까지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잘하고 와. 네, 이러고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라는 걸 우리 집사람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요즘에 윤석열 총장이 많이 뜨는데 아직도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장제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포럼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거기에 걸맞게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저로서는 지난 며칠 동안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마련한 PPT 자료입니다.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아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부지불식간에 느끼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추리고 모아서 우리가 엑기스를 뽑아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그런 통로로 삼느냐, 저는 그게 시대정신, 특히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3, 4년 전에 제가 공생연구소라는 걸 했던 걸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역시 몇 년이 지나도 그 시대정신, 그때의 그 화두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겠다라고 하는 모토로 집권을 한 문재인 정부가 그 작업에 그다지 성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래요 저한테 너무 말을 점잖게 한다고. 정말 크게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화두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이 집권을 하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오던 고민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보수 아저씨들 이제 좀 같이 좀 삽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제 이름 앞에 뭐 전 서울시장 이런 거 다 빼고 사다리 아저씨라고 저 스스로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사다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사다리가 넘치는 나라,
그리고 희망과 행복을, 요즘에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극복할까지 희망, 행복 이런 거 들어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사다리가 넘치는 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엔 저런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어휘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대충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우리 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 당 지지자, 지지 성향의 분들은 아마 밑에 있는 이런 책들 이름을 들으면서 혀를 찬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거 보면, 야, 무슨 저런 얘기가 있냐, 참 맞지 않죠, 우리 사고체계하고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게 대베스트셀러를 기록할 때 많은 분들이 그 말미에 아니 무슨 뭐 전부 다 우리가 잘못했고 젊은 사람들 위로하는 내용만 있고 열심히 하라는 내용은 없다, 우린 동의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꽤 많이 계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지난 10년 정도를 이런 화두 속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나라는 발전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비명을 질러왔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국민들의 비명을 온전히 담아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고요. 반면에 우리들의 관심사는 뭐였느냐?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강한 나라였죠.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2만 달러가 되니까 3만 달러를 바라보고 뛰었고, 3만 달러가 되니까 이제 5만 달러가 목표다. 이런 목표가 사실 우리 당의 더 그 중점적인 관심사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과의 마음에서 괴리를 낳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을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이른바 3050 클럽에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별로 고맙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았다.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지갑은 왜 이렇게 얇고 나는 행복감보다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와 국민 사이에 가장 큰 괴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게 이 오른쪽 밑에 뭐 빈곤율, 자살률 이런 걸 보면 정말 끔찍하죠. 여기에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이 파고들 여지가 생겼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김종민 의원님 와서 계시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작업을 이른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사회의 여러 단위에서 펼친 결과 집권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국민 전체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 왼편의 표를 보면요, 이거 전부 다 이제 공식적인 통계니까요, 아마 믿어도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당신이 상류층이냐 중류층이냐 아니면은 하류층이냐를 물었을 때 거의 40% 정도의 국민이 나는 하류층이라고 답하고, 나머지 60%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나는 중산층이라고 답하고, 나는 상류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은 2, 3%밖에 없다. 100명 중에 2, 3명밖에 없다. 오른쪽의 표를 보면 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 심리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당신이 어느 정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요 국민 전체가 아니라 중산층에게 물어본 겁니다. 중류층에게. 우리 기준으로 중류층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물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직업에 따라 다르고 연령대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는 하류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25%에서 30% 정도의 국민이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상류층의 생활을 유지할 거라고 대답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노후가 불안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가장 최신의 자료입니다. 제가 강연할 때 자주 인용하는 자료인데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정도 있다면 강남북 불문하고 30% 안에 들어갑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정도 있다면 상위 10% 언저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거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정도였나? 통계 수치가? 제가 강연할 때마다 누구하고 얘기할 때마다 이걸 자주 인용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굉장한 박탈감에 빠져 있다. 연봉으로 한번 볼까요? 연봉으로. 최근에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그 정규직화되면 뭐 연봉이 4천이 넘는다, 뭐 5천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바로 연봉으로 보면 대한민국 30%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만 하면 정규직으로 취업만 하면 연봉 수준으로는 상위 30%에 들어간다. 본인들이 이거 느끼겠어요?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통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올해 나온 통계니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국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위안을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마음을 받을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 발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우리 당,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한 3만 달러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고 그리고 희망을 생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거냐를 우리의 비전으로 제시해야 우리에게 비로소 눈길이 올 것 같다.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안보지만 사실 한 분 한 분의 국민들은 안보보다는 내 안전이 훨씬 중요하죠. 우린 산업적인 관점에서 국가론해 왔다면 이제는 한 분 한 분의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동안 우리가 가장 높은 가치를 두어왔던 바로 이런 것들, 노력과 성취라고 하는, 그리고 근면과 성실이라고 하는 가치에서 이제는 이런 가치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저는 민주당은 이걸 미리 간파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못 맞췄다고 반성을 하는 거죠. 우리는 경쟁에 익숙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의원님들 거의 대부분은 승자, 위너이실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우리의 가치였죠. 그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산업화 시대를 거친 우리나라의 가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생, 공존, 상생이라고 하는 가치로 넘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반성할 때가 온 것이다. 늦었지만 이 점을 분명히 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다음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늘 억울하지요. 이렇게 내가 밖에 나가서 벌어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자식 놈은 날 멀리할까. 억울하죠. 아버지는 늘. 이제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을 보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숙제들이 우리 앞에 오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사다리 아저씨라고 스스로 별명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해법이랄까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방향이랄까요? 우리 당이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인 것은 경위에 어쨌든 간에 저는 김종인 비대위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인터뷰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청중 여러분들 중에는, 또 의원님들 중에는 뭐야 이거 내 생각하고는 좀 안 맞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는 이미 화두로 등장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사회적 유동성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저는 이걸 사다리, 어차피 우리는 대중과 호흡해야 되기 때문에 사다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까 본 것처럼 전부 박감에 빠져 있고, 빈곤감에 빠져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께 어떻게 희망을 드릴 거냐? 저는 이 희망의 사다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계층 이동에 대한 가능성을 국민들이 스스로 가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은 행복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요 점도 좀 보면은요, 계층 이동 가능성,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가 많이 보도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통계청 자료를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본인들의 신뢰,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대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꼴로 줄어들었고요. 자식 때에 비로소 신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30%로 줄어들었죠. 앞이 캄캄한 겁니다. 이생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내 대에는 희망이 없다. 암울하다. 자식 때에도 그렇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좀 이따 보면 알지만 이렇게 암담해진 데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엄청나게 큰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 통계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하여튼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떨어져 왔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더 떨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어쩌면 돌파구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희망을 거기서 봅니다. 청년들은 더합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계층 이동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100명 중에 6명밖에 안 된다. 청년들 중에 아마 굉장히 낙관적인 청년들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국제 통계인데요. OECD 국가 중에 저소득 가구에서 중위권, 평균 소득 가구로 올라가는데 몇 세대가 걸리느냐를 가지고 수치를 계량화해서 발표하는데, 보통 웬만한 OECD 국가들은 4.5세대 만에 가장 가난한 세대에서 중위, 중산층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통계인데, 우리나라는 5세대, 0.5세대가 더 길죠. 그러니까 최악입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이 점이 우리 국민들을 가장 불행하게 하고 암울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그런 요소들이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오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정책과 복지 정책, 그리고 노동 정책,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옆에 써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담긴 우리 당의 비전이 국민들께 체화되도록 전달될 때 비로소 우리 당의 다음 집권의 길도 열리고, 그리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거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사다리 1에 관해서 우리가 국민께 우리 당이 이런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교육이 됐건 복지가 됐건 노동이 됐건 경제정책이 됐건 간에 어느 부처에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른바 사회 유동성 지수라는 걸 개발을 해서, 저는 이걸 사다리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층 이동 지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왜 모든 개발 사업에 환경 영향 평가를 선행시키죠? 그것처럼 이 사다리 지수를 모든 정책에 다 환경 영향 평가처럼 선행을 시켜서
거기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공약을 한다. 이게 뭐 우리 당,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당의 약속이 됐건 어느 대권 주자의 약속이 됐건 간에 저는 지금 하나하나 강론적으로 뭘 던지고 계세요. 뭐 기본소득, 안심소득, 무슨 뭐 전일제 교육, 뭐 친여성 국가 이런 식으로 던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한 줄로 함축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목표, 비전이 있고 나서 강론이 있어야 비로소 국민들께 그 진정성이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비대위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미래통합당이 바뀌고 있다. 조금씩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바뀌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우리 당이 총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약속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 당이 집권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이제 우리들은 이것만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국민들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게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사다리 1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부익부 빈익빈. 이걸 해결하겠다고 집권을 해놓고 여기에서 가장 크게 실패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소득 기준으로 볼 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졌고요. 그건 뭐 통계 청발, 통계 기준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소득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 격차, 재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의문의 일패, 뭐 의문의 일격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국민들은 넋놓고 앉아 있다가 재산 격차가 벌어지는 걸 지금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 뜨면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자산이 불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안 그래도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더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소득 격차구는 그 다음 챕터에서 보시고 이번엔 자산 격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경실련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수치를 그래프를 인용한 건데요. 착실히 저축해서 집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는 나라.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재산을 엄청난 속도로 불려가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죠.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땅값 상승이 노무현 정부 때는 무려 3천조가 불어나는 것으로 전국 땅값의 총계를 내면 3천조가 불어나는 것으로 정권을 끝냈고요. 이명박 정부 때 보시는 것처럼 관리가 매우 잘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올라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작년 말까지의 통계가 2천조입니다. 그 이후에 벌써 6개월이 지났으니까요. 지금은 한 2,5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짐작을 하는데 아마 정권 말기가 되면 노무현 정부 때와 거의 비슷한 액수로 정권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표는 이 표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땅값 상승, 전국의 땅값 상승 그래프인데요. 가운데 빨간 선이 김대중 정부 한 2년 차였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전국의 땅값. 노무현 대통령 때 가파르게 오르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죠. 여러 번 대책 내놓을 때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똑같았죠, 현상이.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락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긴장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엉터리 정부죠. 저런 상태가 되면 사실은 글쎄요, 혁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며칠 사이에 대통령, 집권당 대표 할 것 없이 전부 지금 부동산 잡는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헛발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민주당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금으로, 대출 규제로, 땅 살 때, 아파트 살 때 내는 세금, 팔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올리기만 하면 부동산이 잡힐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올린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다 보셨죠? 또 올린대요. 잘못된 해법이죠. 이렇게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오른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왜 실패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 번 늦추고 몇 번 연기해서 지금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한다고 합니다. 뭐 지켜봅시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해법, 여기에는 제가 서울시장을 5년 하면서 느꼈던 제 경험담이 담겨 있는 해법입니다. 아마 많이들 잘 모르실 거예요. 서울시장이 얼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키맨 역할을 하는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써놨습니다. 첫째는 3기 신도시가 이제 토지 수용, 매입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또 사전 청약 제도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길만 가고 있습니다. 3종 세트라고 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것과 후분양제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가야. 그래야 효과가 있죠. 제가 시장 취임한 게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 가을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과감하게 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효과를 낸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것과 함께 토지 임대부 분양제도를 출하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에 보금자리 주택 기억하시죠? 반값 아파트 정책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 정부가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성공했던 정책을 왜 하지 않을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해법이 있는데 이 해법을 용케 피해갑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세금 강화, 규제 강화, 뭐 대출 규제, 부작용을 양산하는, 국민들이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받게 만드는, 집을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피해가 많아지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하는 정책들을 골라서 하고 있다. 제가 아까 인간이라는 것은 욕망의 존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심의 교통이 막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 5부제 10부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하는 거죠. 차 몰고 나오지 마라. 또 한 가지 방법은 몇 군데 톨게이트를 만들고 차량이 많이 몰리는 숏컷, 지름길에다가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1,000원씩 2,000원씩 톨비를 만들면, 통행료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차량은 분산이 됩니다. 1,000원이 커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부담이 싫은 거지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1,000원 안 내는 길을, 2,000원 안 내는 길을 선택하죠. 이게 보수, 우파, 인간의 욕망, 인간의 심리를 정책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차량 5부제, 10부제만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는. 두 번째, 정부에는 LH공사라는 게 있고 서울시에는 SH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공기업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재원 대책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1년에 10조씩 도시 재생 사업에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도시 재생되는 거 느끼십니까? 집권 지금 3년이 지나갑니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갔습니다. 도시가 재생되고 있습니까? 10조씩 엉뚱한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죠. SH공사와 LH공사만 잘 활용해서 서울에 공급해야 됩니다. 서울에. 집값 상승의 주범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신도시 아무리 만들어봐야 효과는 서울에 만드는 거에 10분의 1도 안 생깁니다. 그것도 서울 강남에 공급해야 됩니다. 용산 정비창 최근에 저는 용산 정비창을 전체를 아파트를 짓는 걸 물론 반대합니다. 거기 공원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이미 한다니 할 거라면 반값 아파트 공급하라 이겁니다. 불광동에 질본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엉뚱하게 지금 시민단체들한테 임대 주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작품입니다. 여기 장소 아주 좋습니다. 서울의원 부지 비롯해서 서울 시내 그래도 없는 와중에 짜내고 짜내면 있어요. 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반값 아파트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의 비결은 토지 임대부입니다. 이미 실험은 한번 했어요. 이거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긴가민가 하실 텐데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다 검증된 겁니다. 보금자리 주택. 주변의 아파트 값을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평당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갑자기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몇백 세대, 몇천 세대 들어와요. 사겠어요? 일단 주춤하지요. 인간은 이해 계산을 합니다. 아, 이거 당분간 사지 말고 기다려 봐야 되겠다. 어떻게 되지? 이게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춤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파급이 갑니다. 특히 수도권에 다 가요. 수도권에 반값 아파트 분양할 때 미분양 사태 났었던 거 기억하세요? 서울의 뉴타운, 왕신 뉴타운 미분양됐던 거 기억하세요? 지금은 그런 인간들의 이해 득실에 대한 판단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가능해요. 한때 반값 아파트법을 만들었다가 폐지했어요. 폐지 경위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폐지됐어요. 너무도 성공적인 정책이었어요. 지금 그 반값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려했던 그런 현상은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성공한 정책을 왜 안 하는지, 전혀 고려 안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해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전직 서울시장의 행정 경험을 그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세 번째, 재건축 재개발 3년 동안 막아놨었잖아요. 제가 3년 내도록 재개발 재건축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건 또 다른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모든 정책을 짰습니다. 지금 4인 가족은 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1, 2인 가구 비중이 60%에 육박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 2인 가구 들어갈 살 집들을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재건축 안 하고. 저는 국토부 장관하고 한번 토론을 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 바뀌는 추세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예요? 이 정부는 그대로 넘긴다 칩시다. 고집스럽게. 다음 정부는 홍구멍 납니다. 이거. 1, 2인 가구 들어갈 살 집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오르죠. 다음 정부 부동산 상승까지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서울 시내에 이제 빈 땅이 없습니다. 아까 쥐어짜듯이 보여드린 저거밖에 없어요. 재건축, 있는 거 멸실시키고 다시 짓는 방법밖에 없고 과거에 3, 4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형태를 1, 2인 가구로 바꾸는 것 빨리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 이거 지금 거의 고사시켜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일단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동영상이 2006년 9월 25일 날 이 60개 항목을 공개하고 불과 3일 후인 2016년 9월 28일 2년 반 동안 고집을 부리던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 원가 공개도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다 하겠다. 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걸 다 받아들이겠다. 네. 기억납니다, 그때. 그 영향이 야당 서울시장께서 네. 야당 서울시장이 분양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김원동 본부장의 말씀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요. 이분이 요즘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한 번씩 오르고 정부 대책이 나오면 이분이 꼭 등장합니다. 평생 동안 아파트값 잡는데 집중해 오셨던 분이거든. 서울시장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이거 쌍둥이 같은 거거든요. 같이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후분양제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서울시장이 하니까 취임 후에 6개월도 안 돼서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버티다가 임기 말이었거든요. 결국은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신문기사를 방금 전에 보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몇 개월 걸려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이 되고요. 그 시행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에 들어갑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는 하지를 못한 셈이 됐죠. 아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 거 보셨죠? 박근혜 정부까지. 그 바탕이 이렇게 해서 마련이 됐던 겁니다.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금융위기도 있었잖아. 리먼 브러더스. 그 덕분 아니야? 천만에요. 그 영향도 있었겠죠. 그러나 기억하실 겁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경제 위기에 비해서 훨씬 더 짧게 해결되고 넘어갔었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국제사회에 비해서 용이하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주요했던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전국 지자체가 같이 양적 완화에 동의를 하고 다 도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금융이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누가 그 계기를 제공했느냐? 지금 김원동 본부장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공한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국민들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제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는 이 정부가 전 굉장히 미련스럽게 보여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했다 이거예요. 주변 시세가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즐비한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분양을 했었어요. 이명박 정부의 세곡동 900만 원대 분양은 아까 토지 임대부 분양이었고요. 제가 했던 1,100만 원대 분양은 토지 임대부도 아니고 정상적인 분양이에요. 땅까지 다 주는 분양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반값이 돼요.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발산지구와 마곡지구는 붙어 있는 데입니다. 밑에 표. 마곡지구와 발산지구는 길 하나 사이예요. 오세훈은 790만 원에 분양했는데 박원순 시장 들어오자마자 1,400 하더니 1,500 하더니 마지막에 2,000 가까이 분양했어요. 저러니 집값이 안 오르겠어요. 공공에서 저렇게 끌어올리고 있으니. 저분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놓고 입만 열면 자기한테 고난을 달래요. 부동산 잡겠다고. 희한한 사람이에요. 공공은 이익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공기업 운영은 이익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익 내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전부 돈 나눠주라 그러겠어요? 인건비로 다 쓰라 그러겠어요? 공기업은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기능이 있는 거죠. 누가 이익 내라 그랬어요? 하나 더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예를 왜 이게 가능했냐? 원가를 공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즘 우리 당의 추세는 보수 강화입니다. 우파 본색이에요. 반시장적이잖아 그래요. 뭐가 반시장적이에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어놓고 팔아야지. 물건을 보고 사야지. 그게 반시장적이지. 평당 970만 원에 분양했던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이것도 요즘에 거의 시세가 같아졌어요. 주변 아파트하고. 한때 그랬어요. 아유, 땅은 놔두고 건물만 팔면 그걸 누가 사?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입증된 사례들이 강남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당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 반대입니다. 당론이. 지난 대표 시절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상한제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견인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개혁 정책을 쭉 한번 써놔봤어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재벌 보유 비업용 부동산 그때 강제매각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게 시장적입니까?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2004년이었나요? 강재섭 대표 시절에 분양원가 공개 우리 당론이었어요. 우리 당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 흔들림 없이 추진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까처럼 다 유지했던 겁니다. 부동산 가격. 흔들기 시작한 건 김대중 정부 2년, 노무현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2년, 문재인 정부 3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면서부터 이렇게 흔들린 거예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3,000조. 당론을 정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갑자기 시장적이냐 반시장적이냐를 가지고 기준을 들이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좋은 정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당의 또 하나의 사다리 약속은 이런 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불로소득 없다. 눈 뜨면 아파트 가격 오르고 땅값 올라서 가만히 앉아서도 수천만 원, 수억씩 연간 갑자기 수입이 오르고 재산이 증식되는 그런 나라는 정상이 아니죠. 지구상에 어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게 이거죠. 이거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해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법이 있다. 그것도 검증된 해법이 있다. 하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리는 게 사다리 중에 제일 중요한 자산 격차를 줄이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어느 대권 주자가 됐건 저는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사다리, 이미 이슈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모두 인사말에서 장제원 의원님도 안심소득제 100분 토론 보셨다. MBC 100분 토론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드리고 있고 합니다. 그냥 개념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소득이 일정에게 미달하는 가구,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아래 위로 쭉 순서로 세운다면 딱 가운데를 잘라서 가운데 밑에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왜? 빈부격차 해소잖아요. 민주당이 대실패를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대성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위소득 밑에만 지원을 하는데 하후 상박 원칙으로 해서 하겠다. 왜 민주당이 대실패를 했다고 얘기하느냐? 복지예산 늘릴수록 양극화가 벌어져서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할 거예요. 이걸 분식하려고 통계청 산식을 바꿨어요. 작년 재작년에. 통계청장 바꾼 거 기억나세요? 통계청장 바꾸고 통계 산식 바꿨어요. 국민 못 속입니다. 체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어려운 사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잘 사는 사람 점점 더 잘 사는 사회.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어요. 이걸 또 기본소득이라고 똑같이 나눠주는 걸 하게 되면 더해지지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식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이 표처럼 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수입 6천만 원이 중위소득입니다. 내년도 기준으로 짰습니다. 어차피 논의를 하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 이후에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중위소득을 6천으로 본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5천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어쨌든 2023년을 기준으로 6천으로 놓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원금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 이렇게 해야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죠. 그대로 존치됩니다. 위에 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것 중에 절반은 그대로 존치되고요. 대체되고요. 그 밑에 존치되는 것들을 써놨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배부돼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이런 비교는 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안심소득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5가지 장점이. 소득 격차가 획기적으로 해소됩니다.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 빈곤감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특히
잘라서 중간 밑에 국민들께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갑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의 가장 큰 고민이 근로유인을 해칠까 고민하는 거죠.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미국의 이른바 우파 경제학자의 대표격인 프리드만이 설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박기성 교수하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일을 더해서 돈을 더 벌면 탈수급할까 봐, 수급자 대열에서 탈락할까 봐 일을 오히려 회피하는 그런 역기능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과 무관하게 합산해서 얼마를 지급을 하니까. 세 번째, 돈을 나눠주더라도 부자들은 안 쓰고 은행에 놔둘 가능성이 높지만 어려운 분들은 그거 바로바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효수요 창출에 효과가 있다. 이게 경제학자들의 설명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보시면 알 겁니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고용부 장관까지 무슨 심사를 한다면서요. 공무원들이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죠. 우리가 설계한 대로 시행을 한다 그러면 복지부의 인력이 3분의 1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시뮬레이션에서 나옵니다. 복잡한 내용은 생략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할 거라면 안심소득이 좋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당내에 뭐 청년 기본소득 정도로 타협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글쎄요. 참 제가 원내에 들어왔으면 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안심소득이 대안이라는 걸 충분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냅둬도요.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화두가 될 겁니다. 그 논쟁에서 이미 저희는 이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전 국민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요거는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당 버전의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기본소득 연 200조가 필요한 그 경우에 다 없어지는 제도들입니다. 이게 이 저항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안심소득에 대해서 얼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산 격차 해소하는 거, 소득 격차 해소하는 거 설명드렸죠. 가장 큰 두 개의 축입니다. 이거 왜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이 있는데 나머지는 슬라이드 한 장씩입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교육사다리와 일자리 사다리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좀 해야 되겠어요. 이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교육사다리. 이 정부 들어서 수시냐 정시냐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코앞에 둔 게 아니죠. 이미 진입했는데 창의적 인재, 협업형 인재, 뭐 문제 해결형 인재 이제 다 귀가 따갑게 들어서 아시는 그 인재상의 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교육제도는 그대로 있어요. 일본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계획을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 대입 수능 시험을 바꿉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준비가 덜 돼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뭘 취소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일본은 앞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비틀비틀할지언정 가고 있습니다. 우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육개혁해야 되고요. 얼마 전에 대입제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것 저는 시의적절하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도 중요하지만 초, 중, 고등학교 교육도 전 세계가 다 바꾸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무풍지대입니다. 아직까지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한심해. 일자리 이제 비정규직이 빛의 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그걸 지금 공공기관 정규직화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당랑거철 이 생각이 납니다. 수레바퀴가 달려오는데 앞에 개똥벌레 한 마리가 수레바퀴한테 내 이 도끼 맛을 봐라 그러고 덤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판을 했더니 뭐 의원님이 그랬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라도 의지가 있지만 너희 당은 그런 의지라도 있냐?
정말 토론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공공기관 정규직 하루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경제 전 부문에서 사경제 부분이 훨씬 크죠. 거기서 지금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몇몇 공공기관의 적자를 감소하면서 경영 상태의 악화를 감소하면서 정규직을 늘리는 걸로 과연 이 도도한 쓰나미와 같은 물결을 해결할 수 있을 거냐.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일자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To be continued입니다. 자,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